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시작됐죠. 시카고에서 열리는 그 장소가 이 매코믹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시카고 컨벤션 센터인데요. 매코믹 플레이스라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리는데 시카고에 있는 이 매코믹 플레이스라는 그 컨벤션 센터는 알고 계십시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스 아메리카에서 즉 북미에서 가장 큰 거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가 바로 이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플레이스라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된 그곳이다.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오는 목요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락합니다라는 그 연설을 하는 그 순간이 물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민주당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그 시작 시점을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뭐 그대로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겠죠.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시선을 좀 이 공화당 쪽으로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타이밍을 좀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해리스 부통령도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를 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발표된 두 사람의 어제 발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공약이 아마도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더 민감할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전기차 구입 시에 제공되고 있는 지금 $7,500의 세금 공제 그 혜택을 자신이 재집권하면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 유세를 마치고 난 뒤에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로이터 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에 따라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7,500 세금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참 그건 웃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이 폐지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 세액 공제와 또 세금 인센티브라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전기차에 대한 $7,500의 세금 공제 해주는 거, 세금 혜택 주는 거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권하는 즉시 이거 폐지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죠.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친한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달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치자금도 내고 실제로 그렇게 내고 있다라고까지 일론 머스크가 말했는데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될까라는 좀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에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타격이 되겠죠. 지금 그 $7,500 세액 공제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전기차 그 표면적인 그 숫자적인 것은 조금 더 비싸도 혜택 받고 어쩌고 하면 전기차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네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타격이 당연히 예상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할 것은 더 나아가서 전기차 관련 산업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 제조업체 뭐 SK라든지 뭐 이런데 사실 중국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중국 신경 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국 이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2차 전지 업체 또는 하청업체 등등도 사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 테슬라 CEO 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질문을 그래서 로이터 통신 기자한테 받았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재집권하면 전기차에 대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기차의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주자가 테슬라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당신에게도 합법적으로 이제 정치 자금도 요즘 많이 내고 당신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무슨 좋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일론 머스크를 내가 강요로 임명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요라는 것은 뭐 무슨 장관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게 무슨 장관에도 임명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안 된다면 내 직속 자문 역할로도 기용할 수도 있다라면서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은 단 그가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이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줄 그런 생각도 나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 $7,500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도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던지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좀 달래기?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 나올 것을 왜 상상 못 했겠습니까? 사전에 일론 머스크와 아마 모종의 미리 다 얘기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내일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하는데 전기차 $7,500 그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내가 얘기할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장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얼마든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정치 자금도 대주고 지지를 표명했는데 너한테 해되게는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라고 얘기가 됐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전기차 우대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또 이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일론 머스크 CEO와는 또 최근에 이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종의 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딜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간의 모종의 대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어제 이 발표 그것만 딱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재집권 시 전기차 관련 주가는 떨어질 것이 일단 분명하고요. 반대로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더리움 수백만 불어치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요, 자신이 당선되면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쪽은 전기세 혜택 공제 폐지, 이쪽은 법인세율 인상 밝힌 겁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는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법인세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근로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 또 억만장자와 대기업 회장님들, 대기업 오너들이 응당히 감당해야 할 몫을 그렇게 지불하게 하는, 어찌 보면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방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체도 10명 20명 있는 회사도 법인 등록을 했으면 법인세 내잖아요. 물론 뭐 매출이 적으면 얼마 안 낼 수도 있지만 매출이 큰 대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자, 이 법인세율은요, 대통령 당선자가 바뀔 때마다 무슨 동네북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동네북 그 정책입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즉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때 법인세율은 뭐 어마어마했죠. 그때 한 35%가 차지됐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21%로 내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던 것을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다시 또 28%로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친기업 성향이냐 아니면 친근로자 성향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법인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이제 마치 동네 북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법인세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게 법인세인데, 자, 한편 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밝힌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 정강정책인데, 뭐 정강정책이 뭐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정강정책 2025 내년을 위한 거죠. 최종 개정안.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좀 개정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어제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끌고 있는데 이건 왜냐면은 이제 내년용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거대로 할 거라는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자, 민주당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만일 성공해서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 민주당은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집권하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책입니다. 책 매뉴얼북을 만들어서 발표한 거예요. 그 정강 정책은 어제 발표된 게 워낙 방대하니까 이게 95페이지 정도 돼요. 거의 한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어렵고 복잡하게 그 힘든 내용을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몇 가지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한 가지는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맹국 관련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그 부분은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그 동맹 중시 기조를 계속 갖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표한 이 정강 개정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이 개정안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집권 1기 때 뭐 당연히 뭐 집권 1기죠.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그 연합체가 단결하도록 이끈 이유였다. 원동력이 되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그런데 미국과 동맹들의 관계를 크게 경색시켰고 독재 정권들을 대담하게 만들므로써 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이 정강 정책 책자 안에 그렇게 이제 트럼프의 비난하는 내용도 한 줄 써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독재 정치를 밀어내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했다. 지금까지 쭉 해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라고 이 개정안은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강 개정안은 또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현재 가장 중대한 전략적인 경쟁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요건 이제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요거는 살짝 애들러서 표현했지만 미국이 앞서 나가 미국 주도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중국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세계의 그 제1등 국가가 돼서 세계를 좀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중국이 그런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절대로 뭐 빼앗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열띤 경쟁을 위해서 국내 역량과 또 동맹에 많은 투자를 했다. 라면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리 민주당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디리스킹을 추구하되, 리스킹은 이제 위험 요소 이런 거잖아. 디리스킹을 추구하되, 디커플링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중국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중국의 도발과 견제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은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해체해 나가되 디리스킹은 추진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아예 단절하지는 않겠다. 디커플링은 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아예 끊어내는 그런 단절하는 그런 정책은 취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이제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씩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이 정치권 소식은 오늘은 조금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그 시카고에서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또 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와 맞불 시위입니다, 이게. 시카고 유니온 공원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미시간주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는데, 미시간에서 왔다고 밝힌 이 스미스라는 그 시위 참가자는요, 미시간은 또 다른 폭탄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가자지구 이런데 폭탄 떨어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민간인 피해를 원치 않고 팔레스타인 그 희생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시간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려면 꼭 가져가야 하는 경합주인데 지금처럼이라면 해리스 당신은 미시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시간은요, 사실은 경합주 중에서도 워낙 워낙 박빙인 그런 경합주거든요. 그래서 워낙 적은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현 바이든 해리스 이 정부의 그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반발하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현재 그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아선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람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미시간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워낙 박빙이니까. 그 시위대의 핵심 요구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도움이 되는 무기를 절대로 더 이상 수출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그걸 뭐 바로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민주당이 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뭐 이민권, 사회주의, 노동자 권리 등을 옹호하는 그 진보 성향 단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화당보다는 이거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유권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민자 사회들도 많이 있고, 친근로자, 친노동자 뭐 단체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권자들인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 반발 시위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 전체를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친이스라엘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코렉션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좀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표를 안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과 몇만 명만 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미시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럼 미시간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제 고민이죠,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표 차이로도 뺏길 수 있는 이 미시간 주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 사실 민주당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민주당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 이번에 시카고 와서 원정, 소위 말하는 미시간에서 시카고로 원정 온 시위대도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I'm from Michigan 뭐 이렇게 써놓고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하튼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위 벌어지면서 자칫하면 이제 몸싸움으로 폭력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대규모 인파, 그 사진과 관련된 해프닝이 좀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어디 공항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거기 인파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몰렸어요. 그 사진이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그걸 보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사진 저거 AI로 합성한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조작이 아니고 실제 사진 맞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짝 좀 망신을 당했던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한 번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뭐냐? 이거는 이제 망신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팝스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 자신을 지지한다라는 가짜 사진을 SNS에 게재해서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 스위프티스라고 합니다. 왜 우리 그 한국의 BTS의 팬클럽은 아미들이라고 하죠. 근데 스위프트의 팬클럽은 스위프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와 스위프티스의 그 사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의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뭐라고 자기가 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재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은 이것이야말로 AI가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이 이걸 가짜라고 확인을 해 주었고 그래서 팬들이 지금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가진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내심 그의 지지 선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사진을 올려서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망신 그 이상 조금 심각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그랬던 해리스가 그랬던 요 사안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해리스가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을 할 겁니다. 자,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미시간주의 공항에 도착할 때 지지자들이 운집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에 대해서 AI로 조작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인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진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때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욕 먹었다기보다는 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공화당 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트럼프 이제 상대에 대해서 저거 가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기거나 또 못생겼다 저 사람은 이 일을 나보다 못할 거다. 저 사람은 나한테 대비하면 나하고 1대1 만나면 맨날 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그냥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트럼프 후보님 제발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선거 운동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불만이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지난주부터 살짝 매우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유세 전략에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LA 쪽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드립니다. 이게 LA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좀 들으시고 좀 경각심을 또는 이제 주의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인데요. 한인타운 그 올림픽길에서 올림픽길 한인타운 서쪽으로 가다 보면 3737 올림픽 블루바드라는 주소지에 위치한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한인타운에 여기저기 여러 개 있고 전국에 수십 개가 있지만 이제 3737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라는 주소지에 이제 한미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 한미은행 앞에서 한 한인이 현금과 체크 무려 $13,000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은행에 입금하러 들어갈래다가 그 은행 앞에서 그걸 절도범들에게 강탈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들이 자신을 계속 미행해서 쫓아온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경찰도 미행에 따른 강도 사건인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업소에서 출발을 하셨겠죠. 그 업소에서부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정해진 요일 또는 정해진 날짜에 항상 저 가방을 들고 그 가게를 나와서 어떤 은행으로 가는데 한미은행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게
현금 들고 디파짓 하러 가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날 처음부터 뒤따라가서 은행 앞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와서 은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사람을 밀집해서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겁니다. 피해를 본 한인은 그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는 또 올림픽가 말고 또 하나 더 큰 길이 이제 윌셔 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윌셔가의 주차장에서도 벌건 대낮에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해서 한인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차고 있던 시계, 핸드폰, 지갑 이런 걸 다 뺏겼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인 이 윌셔가와 또 올림픽가 등지에서 잇따라 이런 그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한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꼭 이곳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기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또는 현찰을 갖고 뭐 예금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경우에 은행 앞에서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인 방문객도 많은 그 어바인에 가면 스펙트럼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바인 스펙트럼 메리어트 호텔에서요, 시니어 2명이, 에이시안 시니어 2명이 사망한 채로 엊그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상대방 살해 후 스스로 자살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2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메리엇 어바인 스펙트럼 호텔에서 2명의 시니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호텔 방 안에서 사망한 채 있다가 이제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체크아웃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체크아웃이 안 돼서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얼바인에서 한 20-30분 떨어져 있는, 뭐 20-30분도 아니죠. 한 1-20분 떨어져 있는 라구나 우즈에서 온 80대 남성, 정확하게는 86살입니다. 남성분은. 그리고 여성분은 70대 여성, 70살. 남성은 86, 여성은 70살. 이제 아마 부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그 70, 80대 부부인데, 이와 관해서 경찰은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부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시안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라구나 우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라구나 우주에는 뭐 일반 주택가도 있지만 라구나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니어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000명도 넘고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의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 시니어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한국 분들, 시니어 분들만 해도 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적을 때는 뭐 700-800명, 많을 때 뭐 900명,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한국 분들이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서 라구나우주 시니어 타운에 한인회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 한인회장도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 분도 많이 사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시니어 단지가 있습니다. 라구나우주 시니어 단지가 뭐 그래요. 이제 라구나 우주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시니어 단지로 알려져 있는 곳에 거기 사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시안으로 밝혀진 이 노부부가 현재 한인 노부부일 가능성이 이제 제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미주 출발 왕복 항공권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가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내년 2월 말 그 사이에 한국 갔다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역 본부는요, 매년 봄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한 차례씩 실시하는 여행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세일을 실시하는데, 가을 트래블 마트라고 했습니다. 가을 트래블 마트 24. 요게 이제 세일 기간은 좀 이따 끝나요. 다음 달 9일 끝납니다. 이제 뭐 2-3주밖에 남지 않았죠. 세일 기간은 그때까지 끝나는데 이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은 지금부터 다음 달 9일 사이에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면 내년 2월 28일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28일 사이에 출발하는 LA발, 샌프란시스코발, 뉴욕발, 시애틀발, 그리고 호놀룰루발 등 미주 전 지역입니다. 출발, 왕복 항공권을 최대 30% 할인된 소위 초특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와, 그러면 얼마에 파느냐 도대체? 자, 이에 따라서 LA와 샌프란시스코발 왕복 항공권은 $983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유류 할증료라든지 텍스라든지 이런 건 붙이셔야 돼요. 일단 기본 요금은 그렇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권 아시아나 $983, 시애틀은 $1,059, 뉴욕 출발은 $1,216, 호놀룰루 출발은 $925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요. 이 스타벅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커피가 좀 너무 too strong, 너무 세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타벅스가 너무 세서 좀 싫어해서 안 가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 원래는 커피를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는 스타벅스 잘 안 갔는데 가끔 이제 만날 약속이 있어서 가서 사게 되면 저는 커피 대신 다른 걸 사 먹습니다. 너무 써서요. 여하튼 근데 이제 너무 쓴 게 자꾸 이제 먹다 보면 유스트가 되면 일종의 중독된다 그럴까요? 더 좋아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상당히 커피가 스트롱하니까 스타벅스에 탁 들어가면 그 스타벅스 고유의 아주 그 독특한 아주 좋은 커피 향이 착 납니다. 그거는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 강한 커피 먹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스타벅스가 CEO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누굴 데려왔나 하면요. 예, 잘 아시죠? 멕시칸 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치폴레는 그 증권시장, 상장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곳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폴레의 CEO 하던 사람을 바로 그냥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런데 이 거액의 몸값을 받고 영입된 스타벅스의 신임 CEO가 스타벅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뭘 외쳤느냐? 매장 내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도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 후에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거 스타벅스 젊은 사람들 가면서 거의 다 미리 주문하고 가거든요. 스타벅스 앱 받았다가. 그런데 이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앱을 통해서 주문하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 많은데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막 말하고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주문하기도 하는데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뭐 미안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거죠. 뭐는 몇 숟갈, 뭐는 몇 개, 뭐는 조금만 넣고 뭐 위핑크림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앱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요건 장점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게 그걸 받아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매장으로 픽업하러 가면 그 매장에서 내가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고객 입장이고요. 또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대로 밀려드는 그런 아주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고 그런 복잡한 음료를 만드느냐 지쳐가는 그 직원들의 모습. 이게 현재 스타벅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모바일 앱 주문은요. 그동안 매장 방문 고객 경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냥 앱으로 딱 주문해갖고 그냥 들어가서 팍 받아갖고 나오니까 사실 그 매장에서의 그 좋은 향기라든지 이런 거를 느껴볼 경험도 없고 또 매장에서 뭐 커피도 뭐 빈도 팔기도 하고 무슨 텀블러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리 주문해서 탁 픽업해서 나가면 그런 걸 살 시간, 그런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서는 그런 매출을 올리질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자가 더 여유 있게 주문을 할 수 있어서 뭐 위핑크림이나 어떻게 하라든지 시럽을 뭐 어떻게 하라든지 등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가해서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바리스타가 이런 복잡한 주문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소비자는 주문 후에 음료를 받기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대기 시간이 전부 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타벅스 경영에 지금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진행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얘기한 그 문제, 이게 현재 우리 스타벅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하워드 슐츠는 자신이 아침 8시에 시카고에 있는 한 스타벅스 지점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런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바일로 주문한 사람들이 매장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주문한 사람들이 워낙 복잡하게 주문을 했으니까 주문하고 또 바로 오고 난 다음에 픽업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픽업을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들 그렇게 모바일로 주문한 사람들이 매장에 우르르 나타나니까 갑자기 매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우리 스타벅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워드 슐트 창업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수백만 불의 연봉에 주식, 스톡옵션, 보너스 등등을 다 합하면 거의 1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그 거액의 몸값을 받고 온 신임 스타벅스 CEO. 물론 사람 한 명이 큰 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가 스타벅스의 이 가장 큰 문제점인 매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줄여줄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사실 단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매출은 더 올려야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매장 대기 시간은 더 줄여야 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과연 이 스타벅스의 어떤 변화, 스타벅스의 신임 CEO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해낼 수 있을지 저는 한번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올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에 더불어서 스타벅스의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관전 포인트가 있는 하루가 됐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